안녕하십니까. 이노경입니다. 제가 오전이 아니죠. 오후 2시에 부산경찰청에 무슨 회의가 있어 갔다 왔습니다. 그 회의는 뭐냐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인데, 제가 민간인 위원 자격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말이죠. 사정이 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왜 음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받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나 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어떤 요건인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가 잘 안 돼요. 제가 구제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소득증명도 잘 안 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음주 전과가 몇 번 있는 사람들이 그 구제해달라 올리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벌점 같은 거 뭐 법령 위반을 많이 하고 벌점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도 구제하기 힘들어요. 그럼 소득이 너무 많이 버는 사람도 또 구제하기 힘들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변 여건이 그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건이 좀 이렇게 공감이 가고 동정이 가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요. 뭐 각종 위반 얘기도 많고 말이죠. 벌점도 뭐 100점, 150 막 초과하고 음주 전력 있는 사람 또 음주하고 무면허로 또 음주하고 이런 사람이 걸렸다고 구제달라고 하니까 생경 운전자로 구제달라고 구제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갔다 오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절대 음주하지 않는다. 소주 한 잔을 먹으면 그게 100만 원짜리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소주 한 석 잔만 먹으면 지금 음주 걸립니다. 0.03에 걸리요. 0.03% 이상 단속하잖아요. 윤창호법 때문에. 그럼 석 잔이면 300만 원, 넉 잔이면 400만 원, 다섯 잔이면 500만 원 보면 돼요. 그렇게 벌금이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내고 면허 취소돈 정지되고 그 살려달라고 해도 경찰청에서 잘 안 살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이. 오늘 11명 중에 1명 딱 살려줬어요. 1명. 굉장히 딱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음주하면 폐가 망신 정도는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면허를 이용해 가지고 뭐 식당에 물건도 사고 말이죠. 뭐 물건도 납품하고 노모도 몸이 아픈 노모도 태워 다니게 되는데 그 음주 권리가 면허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딱한 사람이 많더라고. 두 번째, 대리를 부를 때 여러분 대리 운전자하고 다투지 마세요. 나는 대리하는 분들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리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잘 일이 잘못 꼬여가지고 대리하신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대리비를 예를 들면 13,000원, 15,000원 달라. 그럼 15,000원 주면 돼요. 한 2, 3,000원, 저는 보통 한 2, 3,000원 더 줍니다. 그러면 집까지 잘 모셔주는데 예를 들면 이거 대리비 가지고 중간에 가다 한 사람 내리면 뭐 몇천 더 달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주려고 막 시비하다 보면 대리기사가 중간에 가다가 말이지 일부러 엿먹으라고 길에 중간에 넓은 돌에 길을 쭉 세워본다고. 오늘도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길을 중간에 세워보니까 그 사람이 그 차를 그거 나도 위험하니까 옆에 조금 이렇게 한 몇십 미터를 뺀단 말이에요. 갓길 쪽으로. 그때 대리기사가 가만 숨어보고 있다가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단속 당한 거예요. 얼마나 참 한편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은 속 터지기도 하고 한편은 괘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리운전할 때 대리기사가 절대 다투지 마시고 대리기사가 한 3,000원 더 달라고 하면 3,000원, 4,000원 더 주세요. 그럼 집까지 잘 모셔 준다고. 일부러 도로 중앙에 또는 아파트 입구에 채워놔보면 일부러 교통이 약간 방해될 듯한 위치에 그런 어떤 대리기사도 왕왕 존재한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면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대리기사하고 다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야만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거는 우리 수업하고 관계없지만은 제가 오늘 갔다 온 소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문제 하겠습니다. 채권편 2부입니다. 사례하고 기출문제 중심인데 1번 A 주식회사는 B경비회사와 경비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경비회사 경비원 갑이 C 보험회사에 가입된 차량을 주차시키던 중에 동료 경비원 을을 다치겠다. 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냐? A, B, C 중에 누구냐 이거죠. 자, 일단 을이 손해배상 청구할 대상 볼까요? 원래 가해자 경비원 갑이 종로를 다치겠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당연히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경비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경비원이 있다면 경비원에 속된 회사, 비경비회사는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사용자 책임으로 책임에 원리에서 책임을 지겠죠. 비경비회사 책임집니다. 그 다음에 C는 보험회사니까 여러분 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 났을 때 보험금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보험 혜택 받으려는 거. 그럼 C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에 근거해서 당연히 경비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 계약에 정한 어떤 내용대로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경비회사, 그 다음에 경비원값 C 당연히 해야 됩니다. A 주식회사는 볼까요? A 주식회사는 비경비회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A 주식회사는 도급인이고 비경비회사는 수급인이에요. 도급인은 이 경비원 갑의 불변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죠. 책임은 비경비회사가 지는 거예요. A 주식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책임 안 지는 사람은 A고 지는 사람은 B, 갑, C가 되겠죠. 다음에 이와 비슷한 문제 또 나옵니다. 2번 A 상가의 경비 책임자인 의뢰 부주의로 인해 갑의 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이 경우 경비 책임자인 의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느냐. 경비 책임자가 을이죠. 갑의 점포에, 그러니까 갑이 손해를 봤어요. 그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 플러스 비재산적 손해까지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 또는 정신적 손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을은 갑에 대해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 부담할 수 있다. 을은 갑에 대해서 경비 책임자 을이 갑의 점포에 대해서 어디겠죠? 갑에 대해서 물을 줄 의무가 있죠. 당연히 경비 책임자니까. 고의가실이 부주 있잖아요. 부주니 가실 있잖아.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에게 고의가실이 된다. 을의 부주의 켰잖아요. 당연히 3의 원리에서 2가 성립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죠. 을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려면 을의 부주의한 행위와 갑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을의 부주의로 갑의 점포에 도둑이 들었으니까 인과관계 실행입니다. 점포에 도둑 든 게 을의 부주의에 관계없이 일어났다. 그러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그죠? 고의과실, 가해자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위협행위,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손해 발생, 인과관계, 그 다음 하나 뭐 있습니까? 하나는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죠. 5가지 요건이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이에요. 기출문제 하겠습니다. 22에 18번 따끈따끈합니다. 아직도 식지 않았어요. 감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경비업체 갑과 상가 건물주 을이 경비계약을 치겠다. 이 계약의 법적 성질로 옳은 것은 매매계약성, 편무계약성, 요물계약성, 낙성계약성. 자, 갑과 을, 갑은 경비업체 갑이고 건물주니까 건물주가 도급인이고 업체가 수급인이죠. 건물주 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입니다. 여기 도급계약이 없잖아. 답은 도급계약 아니란 뜻이죠. 도급계약이 아니면 뭘까? 자, 그러면 여기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봅시다. 갑과 을의 의사의 일치가 있어야 되겠죠? 경비계약 체결하려면. 그러니까 경비업체 갑이 청약을 하면 을이 승낙하거나 또는 을이 청약을 해서 갑이 승낙하거나 이래야 성립하죠. 청약과 승낙이란 2가지 반대 방향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 그것이 바로 낙성계약이에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매매계약은 확실히 아니죠? 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이잖아요. 편무계약은 뭐냐면 갑과 을 중에서 한 명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에요. 한 사람은 의무가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사용대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한테 자전거를 일주일 동안 쓰라고 빌려줬으면 일주일 뒤에는 그 빌려간 친구가 자전거를 반환할 의무만 존재하죠. 빌려준 사람은 아무 의무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용대차입니다. 편무계약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계약이 많아요. 매매계약, 그렇죠? 교환계약, 그러니까 쌍무계약이죠. 유상 쌍무계약이 많습니다.
자, 요물계약,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계약은 뭐냐 보겠습니다. 요물계약은 당사자 의사의 합치 외에, 요 계약 이렇게 내고 말고, 그 계약 또는 당사자 의사 합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일정한 흡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광고계약입니다. 이 광고계약은 수급인이 지정한 광고행위를 완료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누가 줘? 도급인. 예를 들면 우리 임영웅 군이 청원아이스 광고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청원아이스하고 광고계약을, 청원아이스 뭐 홍보하는 광고계약을 취했다고 도장을 찍었다 칩시다. 그걸로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에요. 광고 계약만 했지 광고에 필요한 어떤 영상 같은 거 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임영웅이가 광고, 청원아이스에 대한 광고 영상을 막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 찍어서 완성이 돼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만 끝에서야 그 광고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급부죠. 광고계약이란 급부, 어떤 행위, 이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요 당사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냥 낙선계약인데 그 외에 물건의 인도가 있거나 급부가 있거나 이래야 성립하는 계약. 그게 요물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낙선계약보다 조금 더 어렵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19의 18번 문제.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19의 18번 문제에서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왜 틀리기 쉬운가? 한번 볼까요? 1.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양도물을 죽인 경우에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경비원이 경비견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경비견이 아파트 같은 주민의 애완동물을 주겠다. 이게 잘못하면 경비견 잘리겠는데요. 고객이 날라겠죠. 경비원 네 개 관리 잘못해가지고 내 애지중지하는 말이 아닌 애완동물 개 주겠다고, 고양이 주겠다고 날라겠죠. 요즘은 뭐냐면 사람보다 개를 더 막 애지중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물론 정서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치와 2마리 키워봐서 그 개들이 참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 저도 개를 좋아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개가 애완동물이 죽었으면 경비원의 과실로 인해서 예를 들면 경비원을 잘 관리 못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개가 죽었으니까 재물손괴죄 책임을 짓겠잖아요. 여러분, 동물은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 책임 안 집니다. 형법상의 동물은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손괴죄 책임지는 거예요. 자, 1번 일단 맞아 보입니다. 2번,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위를 모르고 사망케 한 경우에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비원이 책임져요. 경비원이 계가를 잘못해가지고 행인을 사망케 했으니까 과실이죠. 과실치사죄 책임질 수 있죠. 과실치사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고의라면 살인이지만 고의는 아니니까 과실치사. 우리 형법에는 과실치사죄 처벌 기준이 있습니다. 3.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위를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이것도 역시 경비원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행위를 물어 손해를 입혔다. 예를 들면 상해를 입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다치겠잖아요. 그러면 역시 형사상으로는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했으니까. 인과관계도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4. 경비견을 보관해 상당한 주임을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 당연하죠. 개를 보관하는데, 자, 주임을 다 했다. 이 정도 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 개를 경비원이 줄을 짧게 한 1m 내로 바짝 묶어놔야 돼요. 개가 뭐 지나가는 사람 멀리 가서 줄이 5m 되면 팍 물 수 있잖아요. 애가 등 물 수 있죠. 한 1m나 50cm 내로 바짝 묶어놓는 거예요. 묶어놓고 이 개는 위험하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위험 표지판도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줄을 쳐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선을 끊어놓든가 이렇게 그런 조치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줄 밑으로 줄 넘어서 걔한테 막 걔가 귀엽다 접근했다가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잘못이 크죠? 그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 안 질 수도 있어요.
과연 주의를 다 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개별 사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판례로 다퉈봐야 되지만 제가 일견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맞다고 봐요. 자, 그럼 1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재물 손괴는 책임질 것 같은데 왜 틀렸을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형법까지 알아요. 자, 과실로 애완동물을 죽였잖아요. 그럼 과실 재물 손괴죄. 그런데 우리 형법에는 과실 손괴죄, 과실 재물 손괴죄는 처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재형법정지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하다는데 이 과실 손괴죄는 형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실 손괴죄를 처벌하게 되면 재형법정지 위반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이게 재형법정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법에 과실 손괴죄는 처벌 기준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까지 알아야 1번에 틀렸다는 알 수 있는데 이까지 아는 사람이 이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학원에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 시험 치고 와서 문제를 갖고 왔는데 맞춘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3번. 경비 업무 중 근무 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재산 상황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경비업자의 책임은 19의 19번입니다. 하자담보 사무관리 채무불이행 부당이다. 이거 하자담보, 이거는 경비지도청에 잘 안 나옵니다. 사무관리, 법률상 어떤 의무 없이 뭔가 남의 일을 대신해 준 거잖아. 해당 없죠? 경비의 근무 태만인데. 부당이도 부당이 아니잖아요. 어떤 정당한 원인 없이잖아. 원인 없이 내 통장에 돈 들어왔다? 부당이도 반환 청구랑 아무 관계 없죠? 부당이도 반환 청구 관계 없어요. 답은 이게 3번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자, 근무 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비원이 경비 업무의 내용 또는 경비계약의 내용대로 이해를 안 한 거죠. 근무 태만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불완전이행이죠. 경비원이 근무하긴 했는데 잤다 또는 졸았다. 그 당시에 도둑이 들었다. 불완전이행이야. 적극적 채권 침해 유행이요. 답은 3번이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경비업체 갑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가능성이 옳지 않은 것은 A가 사고를 해서 B를 다치게 한 거죠. A는 경업체 갑 소속입니다. 봅시다.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거 잘 봐야 돼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거 쫙 읽어보고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본다든가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걸 봐가 틀린 사람 또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걸 봐가 틀린 사람 많았어요. 야무지게 읽어야 된다. 시험장에 가면. 자, 1번 갑은 A 사용자로서 B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갑은 A의 사용자 맞죠? 손해배상책임 있죠? 경호업체,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근거해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1. 2. 갑이 A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앞에 나온 문제와 비슷하죠?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니까 경업체 갑이 경비원 A에게 평상시에 운전해 갈 때는 어떤 점 조심해라, 뭘 해라, 그걸 교육해 놓고, 교육장을 사진도 찍어 놓고, 동영상을 찍어 놓고, 뭐 충분히 교육을 했는데, 경비원 A가 임마가 말이죠. 그 전에 지가 잠을 못 잤다든지, 엉뚱한 생활을 하다가, 또 차 안에서 휴대폰 만지다가 사고를 했다. 그러면 이건 경호업체 갑의 책임이 아니고 경비원 A의 순수한 책임이에요. 그럴 때는 갑은 책임이 없고, A만 책임이 있는 거죠. 3. 갑을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자, 갑을 가름하여 사물을 감독하는 자는 대표적인 게 경비지도사가 되겠죠. 경비지도사가 경비원관리 잘못해서 사고를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비지도사는 상급 경비지도사도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경비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한 걸 잘 기록, 정리, 선찍어 놔야 돼요. 이런 문제 생길 때 여러분이 손해배상 책임 안 질려고 하면. 또는 뭐 경비지도사 아니라도 경비업체 갑의 뭐 회사에 사장이 있으면 사장 밑에 경비원을 관리 감독하는 뭐 부장이나 과장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또 책임질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사무감독자입니다. 4. A가 회사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업무 수행을 하든 사적인 업무를 받든 어쨌든 뭐 자동차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면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형사처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민사상의 손해라는 청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되겠다. 다음은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입니다. 이건 잘 나오진 않지만 과거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이거는 잘 몰라도 뭐 여러분 법학계는 당락에 그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연대채무와 보증채무 일단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연대채무는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부담을 진다는 뜻입니다.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을 이루어준다. 그러면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죠.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급부에 대해서 각각 독립해서 전부의 급부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채무자가 전부의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채무자가 3명이야. 채권자는 1명이요. 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3명이 연대 채무자가 3명이 연대 채무자라면 3명이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갚아야 되니까 A, B, C라고 치면 A도 1000만 원 갚을 의무가 있고 B도 1000만 원 갚을 의무가 있고 C도 독립해서 1000만 원 갚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뭐 A라는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을 다 갚아버렸다. 그럼 B, C는 안 갚아야 되는 거죠.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갚아도 다른 연대 채무자의 채무가 다 소멸하는 것이 연대 채무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는 연대 채무자 중에 1명이나 여러 명 또는 전원에 대해서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 또는 전원에 청구할 때는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고 순차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BC한테 A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B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C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AB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ABC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로 할 수도 있고 연대 채무의 특징이에요. 그에 비해서 보증 채무는 조금 다릅니다. 주된 채무가 소멸하면 보증 채무도 소멸한다. 주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 보증 채무자가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갑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갑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을이라고 치죠. 채무자 갑, 보증인 을이야. 근데 보증 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 만일에 갑이 갖고 있는 게 주채무가 1000만 원인데 갑이 돈을 안 갚아요.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이행할 의무 생기죠. 근데 무조건 이행할 의무 생긴 게 아니고 보증인을 보세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주채무자 보고 먼저 갚으라고 채권자가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는 A한테 빚 갚아로 1000만 원 갚아로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보증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항변권입니다. 그 최고라는 것은 베스트한 뜻이 아니에요.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걸 알려주는 항변권이에요. 최고는 통지라는 뜻입니다. 통지, 알림, 독촉.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으세요. 왜 내한테 청구합니까? 주채무자 먼저 청구해보세요. 돈 달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지. 항변권은 뭐라고 했습니까? 타인의 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 지청형항의 항변권.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은 그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이것을 보증인의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불러요. 검색의 항변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채권자가 B 보고 빚 갚으라고 하니까 아니 채권자한테 먼저 청구하세요. 이건 최고의 항변권이에요. 두 번째는 아니 주채무자가 말이야 돈도 있어요. 숨기는 돈도 있고 돈을 이렇게 가면 말이야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그거 있으니까 그 재산에 먼저 강제 집행하세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내한테 청구하세요. 이게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 배웠죠? 항변권에는 동시행의 항변권만 공부했는데 이번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보증채무예요. 어느 게 더 센 거예요? 연대채무가 더 세죠? 빚값을 넘고 연대채무가 더 세요. 연대채무자는 무조건 채권자가 갚으라 하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A 보고 청구할 수 있고, B도 청구할 수 있고, C한테 청구할 수 있고, 3명 동시에도 청구할 수 있고, A, B한테 돈 내라고 청구할 수 있고, 또 주채무자한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채무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게 연대채무.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 20년 전에 우리 누나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은행에 돈 빌릴 때 제가 보증인으로서 보증을 썼어요. 그 누나가 사업을 해가지고 빚을 못 갚았어. 그래서 저한테 또 빚 갚으라고 연락이 왔더라고. 어떤 금고인가? 새마을금고인가? 신입인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누나한테 먼저 달라고 청구하세요. 최고의 항변을 행사했어요. 우리 누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검색 항변을 행사 못했어. 그럼 이게 내가 그때 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기출문제 또 보겠습니다.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19에 15번이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안 배웠습니다. 근데 추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A, B, C가 있으면 A에 대해서 이행청구를 하면 B, C한테도 이행청구를 한 거가 같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문제죠. 3.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도 채권은 소멸이 한다. 이 법에는 종전에는 말이 없는데 해석상 종전 채권은 소멸이 한다. 이렇게 해석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법 조문 자체를 모르면 알기 어려워요. 자, 볼까요?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 때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를 한다. 아까 설명한 거예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설명했죠. 413조 14장 설명했어요. 415조 보겠습니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 무효나 취소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예를 들면 A, B, C가 연대채무자가 있는데 그 중에 A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 원인이 있다. A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 원인이 있으면 다른 B, C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A가 연대채무를 지게 된 데 대해서 예를 들면 연대채무에 대해서 일단 강박에 의해서 연대채무자가 됐다. 그럼 취소해줘. 사고 사이 강박은 취소해주잖아. 그럼 A가 강박으로 인해가지고 연대채무자가 됐다면 A만 연대채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B, C는 무효나 취소 원인하고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맞잖아요. 그래서 요 1번은 맞죠? 1번은 맞네요. 416조.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A에 대한 이행청구는 B, C에게도 효력이 있다. 왜 그럴까요? 그 연대채무의 성질 때문이에요.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부를 각자 독립해서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이 갚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다 채무를 면해요. 그러니까 아주 일체불가분의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행청구하면 다른 B, C에게도 이행청구를 했는 것 같아요. 연대에서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죠. 경제 공동체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416 자로 돼야 됩니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417조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채권을 모든 연대채무자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연대채무자 A하고 채권자 사이에 채무의 경계가 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줄 채무가 있어요. 1,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A하고 A가 1,000만 원의 채무를 야, 그 1,000만 원 채무를 말이야 다른 걸로 바꾸자. 1,000만 원 채무를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내가
스파크 차가 좋다 하니까 스파크 차 한 대 사줄게. 그걸로 1,000만 원을 바꾸면 어떻겠노? 그러니까 채권자가 오케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의 경계가 있는 거죠. 구채무가 소멸하고 새로운 채무가 생기는 게 경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 주겠다는 줘야 되는 종전 채권은 없어져야 되겠죠. B씨도 B씨한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B씨한테 종전 채권이 살아있다면 이 채권자는 돈 1,000만 원, B씨한테 1,000만 원 받고 A한테는 차를 받게 되잖아요. 이중 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경계가 있으면 종전 채권은 사라져야 됩니다.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맞죠? 그리고 요거 4번 종전 채권은 소멸한다. 이래 맞는 거죠. 소멸한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4번 틀렸고 2번은 확실히 맞죠. 자, 3번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2번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2번, 4번 알아두시고, 자, 다음은 채권과 물권의 효력입니다. 이거는 민법상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떠한 권리가 우선 적용되는가, 우선하는 거, 이 문제. 의무의 충돌하는 것도 있죠. 의무의 충돌. 여기서는 권리의 충돌만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과 물건 간의 효력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한다. 단 제한 물건은 소유권에 우선한다. 자, 여러분 제한 물건은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 제한 물건 어떤 게 있습니까? 제한 물건은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외한 6개 물건은 다 제한 물건. 왜 제한 물건이냐면 보세요.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되면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못하죠. 내 소유권이 있는 땅인데, 그죠? 땅인데 또는 내 집인데 맘대로 내 소유권에 내가 사용수기한테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한 물건을 부른 거예요. 담보 물건 볼까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내가 전당부에 시계 수리 맡겨놨는데 돈 갚기 전까지는 내가 맘대로 시계 내 거라도 맘대로 가올 수도 없고 맘대로 못 써요. 그래 담보로 잡혀있잖아. 내 집도 은행에 저당 잡혀있고 시계도 저당 잡혀있잖아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럼 내 맘대로 못해요. 소유권이 있어도. 그러니까 사용수익 처분에 제한을 받으니까 제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점유권을 제한한 다 제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물건은 당연히 소유권보다 우선하죠. 소유권 우선하면 여러분 시계 수리 맡겨놨다 마음대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한 물건 우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권이 있어도 제한 물건이 설정된 그 물건은 그 사람이 유치권자나 질권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먼저 성립한 물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이 말은 볼까요?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자, 요 두 개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건 1가 있고 물건 2가 있는데 요 어떤 아파트에 저당을 설정했어요. 여기 1월 1일이면 여기 1월 2일이야. 그럼 이 집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누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말이죠. 물건 1과 물건 2가 있는데 저당권자가 둘이죠. 여기는 A은행, 여기는 B은행 칩시다. 둘 다 A, B은행에 둘 다 돈을 빌렸어요. 아파트 잡히고. 그러면 요건 1월 1일이고 요건 1월 1일이면 물건과 물건의 경우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해요. 그 야가 자기가 받을 돈, A은행이 돈 받을 돈 먼저 다 받아가고 혹시 남은 돈이 있으면 야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되는 게 순위의 원칙. 순위의 원칙. 물건과 물건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한다. 이게 순위 원칙인 거예요. 자, 요거. 두 번째. 물건과 채권의 여러분 무조건 물건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무조건이야. 예외가 없어요. 물건은 항상 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예를 볼까요? 여기 채권이 하나 있어요. 여기 물건이 하나 있어요. 요거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1월 1일이고 요거는 1월 2일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나는 이 집주인, 아파트 주인한테 이 채권자는 돈을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행에, 아파트 주인 은행에 돈 잡히고 1억을 은행에 빌렸어요. 1억은 채권이고, 이거는 저당권이에요. 1억이 저당이 잡혔어요. 근데 이게 돈을 안 갚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이 사람도 1억 받았고, 이 사람도 1억 받았겠는데, 누가 먼저 받느냐? 야가, 물건은 채권보다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야가 성립은 먼저 했는데, 야가 우선권이었어요. 그럼 야가 다 받아가. 야가 1억 다 받아가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야가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건은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단, 2번 요게 문제예요. 이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물건화하여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채권이 물건화한 게 바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란 말이에요. 이걸 준물건 된다고 그랬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는 채권이지만 물건과 비슷하게 치른다. 그러면 이 준물건하고 물건이 경합하면 이게 우선적인 적용된다 보겠습니다. 자, 요게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예요. 채권입니다. 근데 준물건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저당을 설정했어요. 내가 아파트에 세를 들어갔어요. 전세 보증금 1억에 월 50만원 주고 세를 살고 있습니다. 요 사람은 은행에 돈 빌리고 돈 빌렸어요. 은행 저당 잡히고. 그런데 이게 경매를 넘어갔어요. 자, 그럼 이게 준물건이고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준물건은 물건하고 우선순위에서 먼저 성립한 준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해요. 요 준물건은 경합했을 때는 물건하고 같이 취급한다.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 보증금 1억을 먼저 돌려받고 남는 게 있으면 요 은행이 1억 중에서 일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준물건은 물건보다 우선한다. 역시 순위 원칙이죠. 이해하셨죠? 다음 채권과 채권권 여러분, 채권자 대등의 원칙 또는 동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채권 하나 했는데, 자, 요게 채권이고 요것도 채권, 요거 채권이. 자, 틀림없이 날짜가 채권이 4개 있는데 A라는 집에 요거 1번, 2번, 3번, 4번이고 성립한 날짜가 1월 1일, 1월 2월, 1월 3일, 1월 4일. 각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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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을 집주인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마가 집이 경매로 날아갔어요. 날아갔습니다. 그 남은 돈이 예를 들면 2천만 원밖에 안 남아서, 예를 들면 뭐 저당권자들이 이 사람들 갈 거 다 가고 나니까 남은 돈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 1번, 2번, 3번, 4번이 야가 먼저 다 가느냐 1000만 원의 말씀이에요. 2천만 원 남은 것 중에서 너희가 동순이야. 그러면 각각 1000만 원씩가 너희서 똑같은 순위로 250만 원씩 날아가요. 채권자는 먼저 성립한 채권자가 나중에 성립한 채권자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동등한 순위를 간다. 이게 채권자 동등의 원칙. 이해하셨죠? 자, 민법상의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자력구제는 법적 절차, 민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완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채권을 직접 실현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힘으로 구제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채권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민법에는 정당방위 인정합니다. 내 물건 누가 뺏어가려고 하면 못 준다, 강제로 할 수 있겠죠? 못 준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개를 끌고 가다가 가고 있는데 그 개가 갑자기 나를 물락한다. 그래서 내가 피하다가 옆에 있는 물건을 부쉈다. 유창을 부쉈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피한 내 잘못이 아니죠. 긴급히 인정돼요. 그러니까 그 민상 책임지 안 집니다. 개주인이 물어줘야 돼요. 민법에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하는 원칙으로 인정을 하는데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법에는 정당방위 긴급 피난뿐만 아니고 자구행위까지 인정합니다. 요 자구행위하고 자력구제하고 용어는 다른데 내용은 매우 흡사해요. 이거는 스스로 구제한다는 하는 행위죠. 비슷한데 어쨌든 좀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자,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형 구제가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집에 세를 줬는데 세 기한이 만료됐어요. 전세 보증금도 돌려줬어요. 근데 세던 놈이 안 나가요. 그럼 내가 집주인이 강제로 가서 그 사람 끌어낼 수 있느냐? 못 끌어냅니다. 자력구제 허용 안 돼요. 이때는 할 수 없이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점유보호 청구권, 내 땅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점유 상태가 침해되고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생겨서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야 돼요. 법원에서 강제로 내보내라 해야만 내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민법의 자력구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줬는데 안 돌려준다고 한 달 뒤 안 돌려준다고 가서 그 집에 무단으로 집에서 막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데인데 예외적이라는 말은 매우 긴급한 경우만 허용되는 뜻이에요. 자력구제. 그래서 민법 209조 1항에는 부동산의 현재의 점유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를 가능합니다. 자력구제가 가능하다고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내 집에 내가 있는 집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안 나간다. 현재 침해되고 있잖아. 그럼 내가 강제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점유 침해잖아요. 이 자력구제. 그 다음에 동산의 현재의 점유 침탈, 동산은 현재의 점유 침탈 시에만 자력구제가 가능하다. 자, 동산은 물건이죠. 예를 들면 우리 조금 해볼까요? 209조 2항에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탄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보낸다는 거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탄원할 수 있다. 내 물건을 어떤 놈이 말이죠. 강제로 가가 뿌는 거야. 그럼 내가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뺏어오는 거는 민법상 자력구제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침탈 후에 직접 바로 해야 되는 뜻이고 현장에서 또는 추적해서 그렇게 굉장히 긴급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자력구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됐을 때만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형법의 자구행위 볼까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재의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데는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누구한테 1억 빌렸어요. 이마가 분명히 갚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보니까 돈도 있으면서 안 갚는 거예요. 괘씸히 죽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고소해놨어요. 고소했는데 경찰 출석도 안 해요. 추측건데 수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출석 안 하면, 3번 출석 안 하면 수배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막 백방으로 찾으려고 막 노력해도 못 찾았는데, 어느 날 공항에 떡 같더만은 이 사기꾼 이 자식이 공항에 자기 가족들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말이죠. 내빼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놈을 강제로 잡은 거예요. 강제로 체포 비싸해가지고 억류인 상태에서 112 신고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서 그놈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불법 체포죄다, 불법 강금이다 신고를 했다고 쳤을 때 이거는 처벌되겠냐 이 말이죠. 그 피해자 신고한 사람 처벌을 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놈이 수도 고소도 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갚으라고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 하고 김영원이 도망가려 했다면 공항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구권, 돈을 받을 권리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죠? 법에 따라서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잡았다 이거죠. 하부수 체포했다, 붙들었다, 그리고 신고했다.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이 자구행위는 벌하지 않는 데 있어요. 우리 법률행법상으로는 이거를 위법성 조각사이다.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라고 본다. 정당방위 긴급 변환 자구행위다. 위법성 조각사유예요. 그러니까 형법에는 자구행위를 아주 이렇게 긴급한 상당 이유인 때는 허용하고 있는데 민법에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자력구제. 임차인이 연락 두절인 채로 잠적한 경우에 임대인의 열쇠를 가지고 또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임차인의 물건을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 제가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건물 오피스텔 소유자인데 임차인이 거기 짐 같은 거 딱 넣어놓고는 월세도 안 주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잠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월세도 안 들어오고
세도 못 주고 하니까 속 터질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그래서 강제로 물려고 어디 가서 그 물건을 수거해가지고 어디다 창고에다 보관해놨어요. 그 임차인이 와가지고, 고소했단 말이에요. 고소하면 걸립니다. 보세요. 자, 이게 왜 임대인이 열쇠 가지고 들어가거나 강제로 물려고 들어가면 안 되는가. 자, 이게 자력구조가 허용되는가 문제는 말이에요. 긴급성이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임대인의 점유율을 침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긴급성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물건 넣어놓고 어디 볼일 보러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어떤 그 소유자의 어떤 그걸 현재 부당하게 막 침해하고 있다. 그래 보이죠. 긴급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긴급성이 없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집의 점유자는 비록 임대차 기한이 끝났고 세를 안 냈지만 여전히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월세를 내고 안 내고는 나중에 민사소송을 다툴 문제예요. 월세 지급 청구권 행사해야 돼요. 소송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점유를 침해했다고 봐서 임대인은 주거 침입죄, 재물 손괴죄 또는 훔쳐왔으면 절도죄, 뭐 부정이 있으면 손괴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임차인은 그렇게 주장했죠. 내가 말이야 볼일 보러 해고해가 또 엄마한다고 연락 못했는데 왜 내 물건을 마음대로 뺐느냐, 나머지 왜 들어왔느냐, 이랬죠.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은 책임 면할 수 있어요. 이 자력구조 허용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이상으로 채권편 2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여러분 제 강의는 뭐 어느 정도 민법 공부가 된 사람이 하면 더 좋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제 핵심 강의만 들어도 최소한 6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했으니까 시간이 촉박한 사람은 제 핵심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